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중훈민정음의 그 잠호 체계의 과학성, 그리고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제한 목적 등에 대해서 봤죠. 자, 오늘은 한글의 맞춤법, 현대 한글의 맞춤법이 어떻게 발전돼서 형성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로마자 표기법은 또 어떤 변천 과정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맨 처음 오면 우리 또 야생화를 봐야겠죠. 네, 아주 특이하게 생긴 꽃입니다. 모데미풀. 우리나라 그 야생화 이름은 마치 그 외국에서 온 이름 같은 게 참 많아요. 아마도 이게 아주 옛날에 이름이 정해졌고, 그게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뎀이라는 것이 지리산의 한 지역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게 처음 발견이 됐다. 그래서 모데미 풀인데, 사실상 요즘 지리산에는 모데미 풀이 없어요. 소백산 같은 곳에 많이 있는데요. 기후가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또 습기도 있고 높은 지역에만 자생을 합니다. 소백산의 경우 1300m 이상의 고지에 서식을 하는데, 이 지역은 갑자기 눈이 많이 와요. 4월 달에도 눈이 수북히 쌓이는 적이 많고, 심지어 5월 달에 눈이 오기도 하는데, 이 꽃은 이제 소백산의 경우 4월 초에 발화를 하는데요. 개화를 하는데요. 이게 눈에 덮여도 아주 끄덕없이 잘 견뎌내는 그런 꽃입니다. 보세요. 꽃잎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이파리 또 튼튼해 보이고. 그래서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는 이 모데미 풀을 깃대종, 상징적 식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삶의 과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데미 풀처럼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발휘하는 그런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훈민정음 언해본에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 시간 되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배운 이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뭐 용벼천가도 외우고 있어요. 볼까요? 나란말싸미 듀기게다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어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요즘과는 발음이 다르죠. 뭔가 좀 경음이 더 많아 보이고요. 모음도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이 훈민정음의 특징은 그 당시의 발음을 그대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세종대왕 당시에는 그때 한국어 화자들이 여기 써 있는 식으로 발음을 했겠구나. 할 빼이셔도 이렇게 한다든가,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발음했다든가, 따라민이라 뭐 이런 식으로 발음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몇 가지나 표기를 해놨습니다. 나란말싸미, 여기는 균기게 다르다라고 했지만, 나란말싸미 그냥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제 이걸 창제할 당시에는 우리 말과 그 당시의 학자들의 표기법이었던 중국어하고는 뭐 문장 구조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완전히 달랐죠. 다만 우리말 뜻을 그냥 중국어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말은 한국어로 하면서 문서로 쓸 때는 영어로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둔기계다라만을 빼고서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나란말싸미라는 것은 우리 말이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글자와 서로 맞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표기법을 만들 때 이 말이 문자와 서로 삼맞게, 그러니까 서로 맞게 잘
1대1로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보겠지만 근대 학자들이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 문서 그리고 여러 당시의 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내 표시한 것들은 뭐냐면요. 홀베이셔도 이게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 여린 희은 할 이게 할이란 뜻이에요. 여기 갑자기 하다의 할 그러니까 관형형인데 할 바 있어도 이런 뜻이잖아요. 이르고저 할 바 있어도 라는 뜻인데 할에 과연 그 여린 희읍이 왜 들어갔을까? 하다에 무조건 여린 희읍이 들어갔을까? 하다의 관형형은 무조건 니을뿐만 아니라 이 여린 희읍이 들어가는 거였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가 아니고요. 여기 여린 희읍이 들어가는 것은 하다의 관형형은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비읍 이것을 경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음이 아니면은 여린이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린이웃이 앞서 있는 여린이웃이 뒤에 오는 자음을 경음으로 빼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경음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여린이웃을 썼어요. 근데 또 여기 또 그 다음에 보면 마참내 제 뜻을 그랬는데 여기에서 디귿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비읍이 있어요. 이것도 이 비읍도 디귿을 경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또 이 아래 보면 또 스메, 날로 스메인데요. 이때도 시옷을 경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읍을 넣었죠. 그러니까 비읍이 2번 사용됐고 또 여린 이웃도 사용됐고 또 보면은 뼈난키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여기는 왜요? 디귿을 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옷을 써였어요. 그러니까 경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였죠. 그 앞에 음절에다가 앞에 음절의 종성에다가 여린 이웃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자체 앞에다가 비읍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도 비읍 추가죠. 여기는 또 시옷을 추가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했지만 특정한 발음을 경음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는지 왜 이런 때는 비읍을 쓰고 왜 이런 때는 시옷을 쓰고 왜 이런 때는 여린 이웃을 썼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좀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헷갈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 그 한글 맞춤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 볼 거리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평소 글을 쓸 때 맞춤법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참 어렵죠. 어떤 때는 예, 동력 붙였으네요. 예. 전역력이라는 것도 했어요. 저물력 똑같은 역인데 어떤 때는 붙여쓰고 어떤 때는 띄어쓰죠. 이런 것들도 이거 왜 어떤 때는 띄어쓰고 붙여쓰는가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있긴 한데 그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살짝씩 바뀌기도 해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실 맞춤법이. 자, 표준어의 기준은 무엇인가? 표준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도 봤는데 표준어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는 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영어 표준어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른 언어의 표준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 나라마다 표준어에 대한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가가 나서서 노력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나 불어는 상당히 국가에서 관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불란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외래어가 많이 상호,
상호에 많이 있으니까 상호에다가 외래어를 넣는 기준을 최근에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외래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되 불어도 꼭 병기를 해라. 뭐 이런 원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어의 표준화 기준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전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영어의 표준어를 관할하지 않습니다. Ministry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이런 데에서 영어 표준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영어가 공용어라는 그런 법도 없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미국 국가 전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영어가 표준어라는 규정도 없어요. 뭐 공식 언어라는 기준도 없어요. 물론 이제 주별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한 그런 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뿐만 아니라 어떤 카운티, 우리 말하면 군 단위 그런 행정 자치단체는 있죠. 그러면은 발음이라든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어떤 단어가 표준어고 어떤 단어는 방언이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적어도 미국의 경우는 공적 기관에서 이거를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민간 단체에서 영어를 쓰기 쉽게 하자라는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이라고 할 때 NIGHT잖아요. 이것을 사실 발음만 가지고 쓰기는 굉장히 힘들죠. GH가 발음이 안 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night 할 때 I가 I로 발음된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글자는,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익혀서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민간 단체지만 밤을 NITE 이렇게 쓰자. NITE GH 발음도 안 나는 걸 왜 써야 되느냐. 이런 이제 민간 단체들은 있어도요. 민간 기관들은 있어도 공적 기관에서 관할하지 않는데 그렇더라도 영어의 발음이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 일반 그 영어 대중들이 뭔가를 표준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 줄진 않아도 교재를 만들 출판사라든가 학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뭘 보통 기준으로 하냐면 미국에서는 미드웨스트 중서부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완전한 중서부는 아니에요. 사실 동부에 가까운데 옛날부터 거기를 중서부라고 불렀던 거죠. 미시간 지역을 말합니다. 미시간, 아이오와, 인디애나 뭐 이런 지역이 중서부, 일리노이도 거기에 속하고요. 이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영어, 이런 지역에서 특히 네트워크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영어, 네트워크 방송사라는 것은 NBC, CBS, CNN 이런 주요 방송국들을 말합니다. 전국의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중서부 지역의 네트워크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표준어로 미국의 영어 대중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보자. 자기 집 주소를 로마자로 표기해보자. 네, 이제 뒤쪽에 가서 이 문제를 같이 보고 로마자로 표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현대의 한글 표기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이제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영, 한자가 좀 나와요. 예, 지석영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지석영,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종두법, 천연두, 당시에 요즘 뭐 코로나 보다 몇 배 강한 특히 어린아이일 때 감염이 되면 뭐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던 전염병이 천연두였는데 그 천연두를 백신을 이제 서양에서 그 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에서 배우고 해서 우두법이라고 하는 소에서 항체를 형성시켜서 이제 주사를 놓으면 천연두에 절대 안 걸리죠.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 우두법이라는 걸 우리는 보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업적을 남기신 지석영 선생님이 그런 의학 분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한글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정
국문, 정이란 개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이 개정한 국어, 국문이라는 이 책을 1905년에 펼쳐냈고요. 이 지석영의 이제 당시 왕체제였으니까 상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신정 국문을 공포를 이제 국가에서 당시 고종이었던가요? 예. 신정 국문을 이라는 이제 표기법, 이제 국문법, 문법에 대한 것을 지석영 선생님이 상소에서 공포가 되었는데, 요점은 뭐였냐면 아레아를 폐지한다, 그런 거였대요. 아레아. 아레아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그런 모음이죠. 이게 존재하면서 모음 조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발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음성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아직 사실 현재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으라는 합음자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원래 훈민정음에는 없었지만 요 모음인데요. 이 모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골에 계신 노인들은 영감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영감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걸 모음으로 사용한다면 영감탱이, 이걸 제대로 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데 유용하겠죠. 물론 근데 요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또 된 소리, 아까 경음을 다 된 시옷으로 표기하자. 아까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왔었지만 된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여린 히읗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읍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디귿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전부 다 시옷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옷 기하면 끄, 시옷 디귿 하면은 뜨, 으, 쯔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의외로 이 제안은 별 호응을 못 받았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그 체계적인 한글 사용을 위한 제안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호응을 못 받은 거겠죠. 예. 근데 이게 그래도 신정 국문을 공표했을 때 의의는 있었다. 왜냐하면 표기법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왜 표기법 이렇게 중에 대충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일으켜 가지고 이따 보겠지만 아주 그 한글 표기법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됐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한글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도 막 토론을 거기서 이제 영화상에서는 일본을 피해서 몰래 토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개적인 토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표기법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학부, 여기서는 배재학당 대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를 1907년에 설치하게 됐다. 지석영의 공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전서교라고 한자음을 한글로 표현하는 것 관련된 그런 책을 간행했다. 자전이라는 것이 이제 사전이죠. 한자 사전을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서교를 간행한.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대부분 지석영 선생님은 의학 분야에서 거의 평생 일을 하셨는데, 한글 표기법에 대한 초석을 놓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글 표기법에 관련된 주요한 규정집은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거예요. 국문연구의정안. 한자가 좀 어려운가요? 국문연구의정안입니다. 학부 내에 이제
국문연구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석영 선생님의 덕분으로 국문연구소가 설치되게 됐는데 여기에서 어문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규정집이 국문연구의정안입니다. 주시경 의원, 이 국문연구소의 그 주요 의원이 주시경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책이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책이 현행 맞춤법의 기원이 됐다.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이 사실 엄청난 맞춤법을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신 거죠. 자, 한글 표기법이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이 조선어학회에 의해서 193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지석영 선생님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주시경 선생님이 그 안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학회죠. 여기서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주시경 선생님과 그 제자들의 연구 결과물이다. 최초의 맞춤법 통일안이에요. 통일안의 특징을 보면 기본 원칙이 본음의 원리다. 본음, 원래음을 간직하자. 원래음을 글자에서 찾을 수 있게 하자. 그거예요. 글자와 본음이 일치하게 하자.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하는 거였는데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문자 하나에 소리 하나. 여기 소리라는 것은 음소를 말합니다.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가 하나면 소리도 하나여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 이게 이제 본음의 원칙 중에 첫 번째고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체언이나 용언, 그러니까 체언, 명사를 말하죠. 용언, 서술어를 말하죠. 그러니까 형용사나 동사 같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은 스템이라고 해서 중심, 핵심 요소예요. 핵심이 되는 형태소, 형태소라는 건 뒤에서 얘기했지만 최소의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밥 먹다 그러면 밥이 하나의 형태소고 먹기 하나의 형태소고 다라는 게 종결형 의미로서의 또 하나의 형태소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 그러니까 최소의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체언과 용언의 어간 형태소 표기를 고정화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형, 본능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체언, 그러니까 명사와 용언, 수식어,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 중심이죠. 핵심. 중심이 되는 형태소를 고정해서 그걸 본음으로 선택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이 이렇게 달라붙도록 하자라는 원칙인 거죠. 나비가 날았다 그러면 나비라는 것이 하나의 두 글자를 진 하나의 형태소겠죠. 요걸 기준으로 본음으로 해서 거기다가 가가 붙는 거예요. 책이 그러면은 책이 그 본음이죠. 거기에다 이가 붙었어요. 아까 나비일 때는 가가 붙었는데 책일 때는 이가 붙었죠. 이런 식으로 또 날다, 날았다 그러면은 날다 할 때 날이 용언이면서 어간이죠. 어간 형태소죠. 여기에다 at이라는 과거형 어미가 붙고 다라는 종결형 어미가 붙고 그래서 체언과 용언의 어간 형태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어미들, 전미어들이 이렇게 붙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원칙은 본음의 원리다. 본래 그래서 소리대로 적기를 하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를 간직하면서 또 발음에 가장 가깝게 적는다. 어법에 넣어 맞추느라 발음과 멀어져도 안 되고요. 소리만 적느라 원래 요 그 기본형 본음의 뜻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한글 맞춤통이라니 맨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원칙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들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참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원리를 가지고 익혀서 이제 확실하게 그 여러분 내적으로 숙성시키는, 그래서 어떤 원리를 여러분이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맞춤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이게 맞겠구나라고 스스로 짐작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